한동석이 사라졌다. 광숙의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찍힌 동석의 메시지는 단 4글자였다. 미안하다 광숙. 그 문자 하나로 광숙의 심장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광숙은 시동생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나서 술도가를 떠나겠다고 마음먹었고 한동석도 그런 그녀를 기다리며 뒷받침해 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젠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 동석은 자책하고 있었다. 흥수가 던진 말, 돈으로 동생들 마음을 사려는 거 아니냐는 그 독한 문장은 동석의 가슴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그런 와중에 옥분의 압박도 겹쳐왔다. 렉스 호텔의 토스트 200개 주문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흥수에게 해고까지 운운한 옥분은 동석의 속내를 더욱 뒤틀리게 했다. 동석은 결심했다. 이 관계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광숙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그 시각 오범수는 다른 차원의 전쟁을 준비 중이었다. 한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유포한 사건 이후 범수는 불안함에 휩싸였다. 세리의 실종 이후 간신히 다시 자리 잡은 살. 그 삶을 이제는 또 다른 여자가 흔들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전처 나영은이었다. 최근 재혼한 나영은은 나이가 많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한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영은의 전략은 교묘했다. 그녀는 직접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오범수가 한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양육 방임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범수는 기가 막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직접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영은은 온갖 자료를 조작하며 범수의 양육 능력을 문제 삼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재판에서 지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그 무렵 강수는 다시 술도가로 돌아왔다. 보미와의 시간 동안 많이 회복된 듯 보였지만 얼굴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에게 전해진 소식은 광숙이 술도가를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맞닥뜨린 건 광숙의 흔들리는 마음이었다. 광숙은 동석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말없이 주저앉았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수는 처음으로 광숙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형수, 동석이 형 다시 돌아올 거예요. 강수는 처음으로 형수에게 마음을 열었다. 술도가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광숙의 휴대폰에 익명의 번호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엔 쓰러져 있는 동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둡고 습한 공간, 동석은 의식을 잃은 채 무릎이 꺾인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 광숙 씨, 당신이 술도가를 떠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2번 다시 못 볼 겁니다. 광숙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 시각 나영은의 집 근처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뒤를 밟고 있는 듯한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다. 그 인물은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나영은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동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술도가 안에 퍼지자 형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강수는 침묵했고 범수는 날 선 눈빛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으며 흥수는 분노에 차서 렉스 호텔 내부의 경호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천수만이 홀로 외롭게 담배를 물었다. 광숙은 사진 속 동석의 얼굴을 수없이 확대해보며 그 배경을 살폈다. 오래된 콘크리트 벽, 희미하게 보이는 금속 기둥, 뿌연 형광 등의 반사. 그 순간 강수가 낮게 중얼였다. 전에 오장수 형이 몰래 운영하던 막걸리 저장소 같지 않아요? 지금은 폐허가 된. 광숙의 눈이 커졌다. 오장수가 생전에 증류주 실험을 하던 그 비밀 창고. 강수와 함께 광숙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무너진 외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동석의 신발이 보였다. 그는 묶여 있었다. 광숙은 울음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강수가 몸을 날려 광숙을 뒤로 감쌌고 동시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사람은 바로 독고탁이었다. 광숙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다. 독고탁은 무표정한 얼굴로 동석을 내려다봤다.
형수, 이렇게까지 해야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동석 저 양반이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었어. 강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게 당신 방식이야? 납치하고 위협해서 얻는 게 뭐야? 독고탁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은 아직도 몰라. 그 인간 형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조종하려 했어. 렉스 호텔의 지분, 우리 아버지 명의로 넘어간 땅 문서, 그리고 광숙 씨에게도 말 못한 비밀들. 광숙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동석 씨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독고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동석은 예전에 장수 형과 함께 우리 술도가 지분 절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렉스 호텔에 투자했어. 하지만 투자 실패로 형은 결국 건강을 잃었고 빚까지 떠안게 됐지. 그 모든 걸 동석은 감췄어.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가장하고 우리한테는 다 숨겼어. 광숙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가 믿어왔던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 그러나 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납치를 정당화할 수 있어? 진실을 알고 싶으면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지. 그 말에 독고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묵묵히 문을 나섰다. 곧 알게 될 거요. 진짜 적이 누군지. 다음 날 아침, 렉스 호텔 입구에 낯선 차량이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장미애였다. 그녀는 천천히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회장실. 그곳엔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나타났군요, 장미애 씨. 그 목소리는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오장수였다. 장미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는 입술이 간신히 떨리며 속삭였다. 장수 당신 정말 살아있었어? 오장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오래 기다렸소, 장미애 씨. 아니, 이젠 광숙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의 열쇠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군. 장미애는 눈을 감았다.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장례식장까지 치러줬던 이 남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내가 당신 무덤에 흙까지 뿌렸는데 장수 씨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오장수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그날 난 죽지 않았소. 죽었다고 믿게 만든 거지.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만 했으니까. 5년 전 장수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 증류주 실험으로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몸을 혹사한 대가였다. 렉스 호텔 투자 실패 이후 형제들에게 말도 못하고 감당했던 수십억의 채무는 그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렉스 호텔의 땅 문서를 담보로 잡아간 이는 다름 아닌 독고탁이었다. 그는 장수의 절박함을 알고 있었다. 장수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독고탁은 그 빚을 이용해 술도가의 권리를 가로채려 했다. 장수는 이대로 가족들이 무너질 것을 알았고 하나의 선택지를 꺼내들었다. 자신의 죽음을 위조하고 모든 걸 무효화시키는 것. 렉스 호텔 내 비밀 계좌에 자신이 모아두었던 자금을 숨기고 병원과 짜고 사망 진단서를 조작했다. 그 이후 그는 스리랑카의 한 양조장에 숨어 지냈다. 그를 돕고 있었던 이는 놀랍게도 한 사람이었다. 한동석. 장미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동석 그 사람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석은 그때 날 도왔다. 하지만 그 대가로 거짓을 짊어졌지. 내가 사라진 이후 독고탁은 술도가의 일부 문서를 조작해 광숙이 상속받을 수 없게 만들고 내 투자 실패를 동석에게 떠넘기려 했어. 동석은 그걸 막기 위해 렉스 호텔의 지분까지 팔아치우며 그 대가를 치렀지. 장미애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묻은 자가 누구인지, 진짜 우리 집안의 적이 누구인지 모두 밝혀야 할 때요. 그 시각 광숙과 강수는 동석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킨 뒤 경찰에 익명의 신고를 넣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동석의 손목엔 투약 흔적이 남아 있었고 기억도 단편적으로만 돌아오고 있었다.
날 감금한 그곳에 체리란 이름을 부르던 여자도 있었어. 동석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에 광숙의 눈이 반짝였다. 체리? 우리 집안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없어. 하지만 강수는 뭔가 깨달은 듯 무릎을 탁 쳤다. 예전에 오흥수가 데리고 다니던 무용단원이 있었어요. 예명으로 체리라고 불렀는데 듣자 하니 지금은 어느 대기업 회장의 비서로 갔다고 했어요. 그 대기업의 이름은 지화그룹. 그리고 그 지화그룹의 고문으로 최근 들어선 인물이 바로 독고탁이었다. 강수와 광숙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즉시 오흥수를 찾아가 체리에 대해 캐물었다. 오흥수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광숙의 절박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다. 체리 걘 예전에 나랑 같이 있었을 때부터 야망이 컸어요. 이 집안에 관심 많았고 특히 렉스 호텔 땅 문서 복사본을 훔쳐서 누군가에게 넘긴 적 있어요. 광숙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걸 받은 사람이 독고탁이었단 말이지요? 오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장수는 다시 술도가 지하 창고로 향했다. 광숙과 강수 그리고 이제는 의식을 회복한 동석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엔 수십 년간 쌓여온 문서와 오장수가 숨겨두었던 진짜 땅 문서, 투자 관련 계좌 명세선,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다. 그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독고탁. 그는 집안의 경제적 몰락을 막는 척하면서도 광숙과 장수, 동석을 제거해 술도가의 실권을 혼자 차지하려 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렉스 호텔 대강당. 장수는 기자들을 불러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오장수입니다. 죽은 줄 알았겠지만 살아있습니다. 오늘부로 술도가의 실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그는 모든 문서를 공개했다. 독고탁이 조작한 서류, 위조된 사인, 체리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세리를 통해 범수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흔적이 낱낱이 펼쳐졌다. 그 순간 입구에서 독고탁이 등장했다. 그는 웃고 있었다. 끝난 줄 아십니까, 형님?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이 사라진 그날 당신 이름으로 남긴 유언장이 있어요. 바로 그 유언이 오늘 이 모든 걸 무효화시킬 열쇠죠. 그러면서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 광숙은 얼어붙었다. 장수 씨 정말 당신이 쓴 거예요? 장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내가 쓰긴 했소. 하지만 그건 독고탁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던 그 순간부터.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이 술도가의 진짜 주인입니다. 사방이 침묵에 휩싸였다. 오장수는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시선은 독고탁이 들고 있는 유언장에 꽂혀 있었다. 자신이 병세가 악화됐을 당시 만일을 대비해 적어두었던 문서였다. 문제는 그 유언장에는 술도가의 모든 실권과 자산을 독고탁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고 장수 본인의 지장까지 찍혀 있었다. 그 유언장 내가 쓴 건 맞소. 하지만 그건 조건부였소. 내가 진짜로 죽었을 때에만 발효되게 되어 있었소. 난 죽지 않았소, 독고탁. 독고탁은 그 말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장례식 사진, 사망신고까지 다 처리됐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터지며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장수 씨 사망신고 말소는 되셨나요?